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 내용은 3장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관련된 내용이죠. 자, 먼저 볼 건 뭐냐면 이 선정 그리고 배치하기 전에 먼저 장애 학생을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14조 장애 조기 발견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조기 발견은 일단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정도는 기억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요 뭘 해야 되냐면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요 이렇게 장애 조기 발견 관련된 내용을 홍보해야 됩니다. 당연히 홍보하고 나서 나 선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걸 당연히 무상으로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1항에 따른 선별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당연하죠. 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료적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3.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애는 제15조 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할 때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해야 된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요 장애가 있다고 의심될 때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각급 학교 장이 의뢰를 할 때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사망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을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해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진단평가를 의뢰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를 해야 되고요. 회부를 하고 이 결과를 어떻게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행령에 나와 있겠죠. 자, 시행령을 보시면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14조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실시해야 된다. 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요 매년 1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수시로 어떻게 선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별 검사를 할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국민건강보호법 그리고 의료급여법에 나와 있는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보고 이거 장애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3.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만약에 선별검사를 이제 했는데 얘가 장애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보호자에게 장애 진단을 받도록 안내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요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15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영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만약에 선별검사를 했는데 그리고 얘가 장애가 의심된다고 할 때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가지고요 진단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5.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어떻게 해요? 결과를 문서로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문서와 관련된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의뢰서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시행 규칙 별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규칙 제2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행규칙 내용을 보시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4조 1항 또는 사망에 따른 선별 검사나 진단평가 결과를 실시할 경우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별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일단 선별 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 세 가지, 그리고 진단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장애 영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지적장애와 관련된 기운을 물어본 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고, 그리고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출제됐던 게 이 학습장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선별검사와 진단평가 영역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나왔다는 생각으로 지금 지적장애, 학습장애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중에서 선별검사는요,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영유아 발달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단평가 영역 같은 경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기초학습 기능검사와 시력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시기력 검사 및 촉기능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청력검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했죠. 이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지사적 기운. 그래서 이 내용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서행동 장애, 자폐 같은 경우에는 정의행동 검사, 성격 진단 검사, 행동 발달 검사, 학습 준비도 검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 같은 경우 구문 검사와 의문 검사, 언어 발달 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얘네들은 이 내용으로 물어보기 힘들고요. 그나마 물어볼 수 있었던 게 학습장애입니다. 학습장애 같은 경우 지능검사와 기초학습 기능검사, 학습 준비도 검사, 시지각 발달 검사, 지각운동 발달 검사, 시각운동 통합발달검사 등이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1, 2호 수업 끝나기 전에 1권 진단평가 부록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적장애와 학습장애 관련된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선별검사와 진단평가 영역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2.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장은 법 제15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해서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진단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할 건 교육장,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누가?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장은. 근데 만약에 각급학교장이 제출할 때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게 지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별지 내용이 이런 내용. 그리고 아까 이 내용을 봤죠.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요. 자, 그리고 3.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을 따른다. 그래서 별지 2호는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별지 2호를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 지원 내용 결정 사항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보호자에게 알릴 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게 학급이 있다고 하면 학급으로 먼저 와요. 그리고 교사도 이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행규칙 제2 장애 조기 발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작년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장애 학생의 진단평가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당 내용 정도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법 15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총 11개 내용이 나오는데, 초등과 중등은 당연히 9개까지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유특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물어봤던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정서행동장애, 그리고 예전에 딱 한 번 자폐성 장애 물어봤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 그리고 학습장애,
그리고 건강장애, 그리고 발달 지체를 물어봤습니다. 얘네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선정 기준을 열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서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 운영위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군 특수교육 운영위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평가는 누가 하냐면요, 당연히 교육감 시켜서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이제 마련해 줄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시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또는 시군구 특수교육 운영위에서 이를 심사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그리고 중학교 과정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이 시군군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돼 있던 구체적인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된 성적 기준은 지금 이렇게 별표 내용으로 나타났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중에서 정서행동장애, 그리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그리고 발달지체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구체적 내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슨 교육에서 다 배워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이제 선정이 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서에서 이거를 교육 지원 내용까지도 포함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지금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조 내용을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교육 지원 내용 결정이라고 해서요. 자,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억할 건 즉시 회부를 하고 이걸 언제?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 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일과를 작성해서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누구 말만 듣는다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 말만 들어요. 그래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요, 특수교육 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일과를 통지할 때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 지원 내용을 결정해서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장특법을 보시면요, 어떨 때는 문서, 어떨 때는 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국민신문고 등으로 확인한 결과 별 차이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서, 서면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에서는 이렇게 용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구분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서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그 내용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특수교육과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요, 2주 이내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호자에게 서면을 통지해야 되고, 서면을 통지할 때는 특수교육과 진로 및 직업교육,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내용이 포함해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평가하는 과정에서는요, 부모 등의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발달 지체의 구체적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절차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이게 틀렸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진단 평가를 하고 부모에게 통지를 했다고 했을 때 학생이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교육의 첫 번째가 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자, 17조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배치해서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이라고 하는 교육장은 중학교 이하과정, 교육감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등학교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그리고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3군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두 번째,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그리고 세 번째, 특수학교.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최소 제한 환경인 통합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할 때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요, 배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이때 장애 정도라든지 능력, 보호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로 집 앞에 있는 특수학급이라든지 또는 특수학교 갈 수는 있지만 보통 일반 학교에 여기 나오는 일반 학교의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장애 학생의 형제나 자매들이 있다고 하면 보통 잘 안 보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고려해가지고 배치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었죠. 근데 여기는 교육감이라고 나와 있죠. 자,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등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억할 건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교육감끼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사는 동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나는 여기 살아.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옆 동네 바로 옆에 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옆에 있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서 그 학생을 보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4. 사망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은 또는 국립학교 장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이거 2항도 시험 문제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3항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3항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특별한 사유가 뭐냐고 많이 물어봐요. 당연히 이 특별한 사유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11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배치 내용을 보시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17조 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각각 문서로 알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보낼 때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학교 장한테도 알리고요. 그리고 대상자에게도 각각 문서를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일반 학급에 배치할 경우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해서 학습을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방금 봤던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반 학급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가 없는 학교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센터에서 특수교육 교육위원을 보내야 됩니다. 쉽게 해서 순회교육 시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3. 각급 학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22조 1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지금 1항, 2항 같은 경우는 일단 온 상태 그리고 3항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문제가 생긴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급 학교장은요 일단 교육 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종료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 거쳐서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평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진단 평가를 하고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도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치를 받는다면 그 배치 받고 난 상태에서 바꿀 거라고 하면 이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시험 문제는 이 사망이 이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배치된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늘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특별한 사유를 적는 게 엄청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류와 배치를 요구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류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내가 시각장애인데 배치받는 학교가 청각장애야 이러면 당연히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꼭 기억할 건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류와 배치를 요구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류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재미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이제 요구됐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렇게 돼 있죠. Q를 보시면 학급당 정원을 이미 초과 수용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했을 때 해당 학교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일단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시군구 특수교육 운영위원회가 이거를 심사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심사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르면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류와 배치를 요구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류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 보면 이제 규칙과 보칙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과밀학급에 이제 배치를 하면 당연히 부정 행동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정 행동과 관련해서는 이걸 다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11조 3항에 따라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쳐 재배치를 요구하거나 특수교육법 제36조 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당 학교에서 3개월 이상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 운영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받고요. 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험 문제는 여기 별표 친구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것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 지원센터 심사를 거쳐, 심사는 어디? 네,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죠. 디귿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가 포함된 디귿의 검토를 거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서 재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특별한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물어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엄청 많이 물어봐요, 시험 문제. 자, 그리고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이 나와 있죠. 자, 먼저 18조 장애 영아의 교육 지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만 3세 이상은요 의무교육이에요. 근데 3세 이하도 무상교육 받을 수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 18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애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얘는 중학교 2하기 때문에. 자,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교육을 받는 애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의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교에 배치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영유아는 이 세 가지에 배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이기 때문에 얘 특수교육 받으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특수학교나 영어학급 그리고 지원센터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회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 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 등에 있을 경우 특수교육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영아를 위한 교육 여건을 개설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 1.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 수업 일수는 매학년도 150일 기준으로 하되 장애 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 승인을 받아 30일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장애 영아는 150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30일을 줄일 수 있어서 120일까지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법 18조 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어학급 같은 경우에는 이 교원 배치와 관련된 사항은 누가 정한다고? 교육부 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전 시험 문제는 이게 많이 나왔거든요. 뭐가 나왔냐면 4.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는 이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정도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무 경험 있는 사람 별로 적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많이 물어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요,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법 19조 보호자의 의무가 나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의무 및 책임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법 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1.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해서 3조 1항에 따른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취약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취약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리고 이 취약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경우에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에 집중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에는 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면제나 유예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일정한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이거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이 취약 의무 면제 또는 유예받는 자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또 다시 또 취약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줘야 돼요. 이 조건은 당연히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심사를 하겠죠. 자, 구체적 내용은 당연히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19조 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약 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약 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유예 또는 면제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돼요. 자, 이 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10조 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 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그래서 기억할 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는 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그리고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보호자 의견을 고려해가지고 이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유예 기간 같은 경우는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1년 이내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3. 취약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약하자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약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약 여부를 결정한다. 자, 연장할 경우에도 심의를 해야 되고 다시 취약할 경우에도 신청을 하고 다시 심의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15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교육요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와 다른데 기출문제를 볼 겁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취약 의무 유예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법 20조 교육과정의 운영인데, 당연히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우리가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고 해당 내용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운영 같은 경우 1.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서 교육분 영어를 정하고 장애 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 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무교육 받는 애들 같은 경우는 교육부 영어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고요. 그리고 장애 영어교육과정과 전공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일반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 교육 요구 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 내용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수교육기관의 장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일반 학교 장 같은 경우는 이 교육과정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특수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수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 초, 중, 고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는 이렇게 통합하기보다는 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따로따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 과정이 시행규칙 제3조 2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더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법 21조 통합교육이 나옵니다. 이 통합교육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일단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험에 있어서 통합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재밌는 건 1항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이었고요. 2항, 3항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의 장입니다. 왜 그러냐? 각급 학교의 장 안에는 특수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그리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통합교육의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 학교가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2항을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호인력의 지원, 그리고 학습 보조기기의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계획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 통합교육계획 안에는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 보조기의 지원, 교원 연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 학교 장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되고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구체적 시행령을 보시면 1. 일반 학교의 장은 당연히 일반 학교의 장이겠죠. 자, 일반 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명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억할 건 이 특수학급은 보통 그래서 어디 있다? 교장실 옆에 있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리고 이 일반 학교의 장은 법 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안 대체 의사소통 기기 등의 교재 교구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엄청 중요한 게 이 통합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와 의사소통을 위한 기기 등을 잘 배치해 주라는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도 눈에 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에 배치된다고 하면요 특수교사가 없을 경우도 생겨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력들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Q&A에 나와 있어요. 자, Q&A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일반 학교의 장이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그리고 인근 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이러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통합교육 계획은 통합교육 한다면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보통
교육청에서는 3월 안에 만들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월에 가면 IP도 짜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통합교육계획도 짜야 됩니다. 그래서 학급 가면 좀 정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네, 방금 얘기했던 통합교육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 22조 개별화 교육. 이 개별화 교육도 엄청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왜냐, 모든 특수교육 기관에서는 이 개별화 교육 관련된 내용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각급 학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주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원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그래서 누가 각급 학교장은요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때 보호자,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 그리고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포함돼야 되는데 이거는 최소한이고 플러스 나이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본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니면 통합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특수교육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합 차량 운전 기사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맥시멈 내용이라는 정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도 더 들어간다고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어떻게 해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별화 교육 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마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 매 학기이기 때문에 12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6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나온 것처럼 전학 가거나 진급을 할 때는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재밌는 건 아까 앞에서는 2주 1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14일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그냥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 특수교육 교원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그러면 특수교육 교원 같은 경우, 특수교사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 이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당연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겠죠. 자, 그러면 시행규칙 4에 보시면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구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1. 각급 학교장은 법 제22조 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1명이라고 하면 하나, 그리고 10명이라면 10개의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그리고 개별화 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학기 30일 이내에 이 개별화 교육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개별화 교육계획 안에는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그리고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내용과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전부 다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각급 학교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 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본다고 하면 이 개별화 교육 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 학년 2주 이내에 만들어야 되고요. 학생마다 각각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 학기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 이 개별화 교육계획 안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화 교육계획 안과 관련해서 빠진 내용 찾는 게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왔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법 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된 내용은 전원교육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1.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 학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 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이거 관련된 전문 인력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할 건 중학교 과정 이상,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진로 및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요. 직업재활훈련 그리고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재활훈련 같은 경우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자립생활훈련 같은 경우는 사회적응훈련 그리고 일상생활 적응훈련 등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전문 인력을 따로 둬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중학교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특수교사 한 명과 여기 담당 인력 한 명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총 2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진로와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러한 시설과 설비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됐죠? 그럼 구체적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나온다? 네, 시행령에 나와 있겠죠. 시행령을 보시면 법 23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란 지금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 이수한 사람 아니면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된 국가 자격증 또는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네, 진로와 직업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이 진로와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시설이 지금 시행령 18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 학교장은 법 23조 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해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진로 및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야 되냐면 지원센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도 뭔가를 일을 해야 돼요. 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과 관련된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특수교육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교실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 여기 시행령 18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자립생활 훈련과 직업생활 훈련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진로 및 직업교육은 언제 이상? 중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장이 실시한다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로와 직업교육의 연장선상이 이제 전공과라는 거죠. 이 전공과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1.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기억할 건 특수교육기관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 살펴보시면 고등학교인데 특수교육 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봤던 것도 시험 문제였거든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수업연한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 많이 틀립니다. 2년이라 생각해요. 왜? 실제 2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요 지역별 또는 장애 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 교육감은 딱 찍어서 너네 학교 전공과 설치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과 설치한 각급 학교 같은 경우는 학점 인정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 내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시행령 19조 전공과의 설치 운영 내용을 보시면 법 24조 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떤 말이 되냐면 나중에 뒤에도 더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공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와 직업교육 특히 고등학교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요.
뭐 고등학교인데 진로 직업교육도 하고 그리고 전문과도 있다고 하면 최소한 교실이 3개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일단 기억할 건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합교육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현장 시스템에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공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을 승인을 받아서 네, 교육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뭘요? 수업 영역과 학생 선발 방식을요. 그리고 이 전공과를 담당한 인력은요,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은 같은 수준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에 3명 인력이 있다면 전공과도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 복잡해져요. 일단 이 부분 또한 기출문제였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회교육이 나오죠. 자, 이 순회교육 같은 경우도 요즘에 엄청 핫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뭐 지금 원격 수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거고, 이 원격 수업은 건강장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 25조 순회교육 등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억할 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 학교에 통합하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반 학교나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있는 특수교사와 담당 인력을 보내서요. 그리고 이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에 불가피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기 필요할 경우에는 순회교육 또는 원격 수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수업이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3.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 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해서 각급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서 복지시설, 의료기관,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순회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일반 학교에서 통합받는 경우, 그리고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복지시설, 의료기관, 가정 등에 거주하는 애들 같은 경우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의료기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어떻게?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의 학급을 설치, 운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 운영한다고 하면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요, 당연히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체적 내용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나와 있겠죠. 자,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하기 위해서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서 순회교육 계획을 작성,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 계획이 필요한데 이 계획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와 좀 다릅니다. 뭐 개별화 교육처럼 학생 개개인의 계획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뭐 언제 순회교육을 할 것이며 누가 할 것이며 어느 기간 동안 할 것인지 대략적인 계획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수업 일수가 늘 나오죠. 자, 매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각급 학교장이 정하되 각급 학교장이 정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도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30일 범위에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 순회교육은 해당 학생의 배치받는 각급 학교장이 정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늘 물어봅니다. 누가 아는지, 그리고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늘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 26조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유통이 한정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조 내용에서 1항 방과 후 과정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6조 제6호에 따른 방과 후 과정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 학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담당한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1을 할 수 있다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행령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꾸냐? 법 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설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개정될 법에는 이게 이제 조금 더 하향이 돼가지고요. 교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이 내용도 예전에는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법 27조 1. 특수학교와 각급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뭐 4인 이상,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은 경우는 6인 이상, 그리고 고등학교는 7인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이거 4, 6, 6, 7이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정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 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회 교육 같은 경우는 순회 학급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순회 학급을 만들 때 이 기준보다 낮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령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시행령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자, 그러면 지금 학급 설치가 되고 그에 따른 특수교육 교원이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이 배치를 할 때 필요한 교원 인원과 관련된 내용이 시행령 22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학급당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법 27조 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뭐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가 100명이 있다고 쳤을 때 이 기준을 본다면 25명 정도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또 부재가 붙냐면, 다만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 교육의 균형 발전,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역별 분부 등을 고려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 장관이, 단위학교, 학교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 범위에서 가감해서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요. 지금 이 25명을 플러스 마이너스 40%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30명 정도, 쉽게 얘기하면 20명 정도를 배치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22조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이제 해석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Q&A에 나오니까요. Q&A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내용은 제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